ESG와 사회적 가치, 미래사회복지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니까 굉장히 새롭네요. 그래서 아마 오늘 들으시는 내용이 이전에도 들으시지 못했고 앞으로도 못 들으실 가능성이 높은 강의일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 경력을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좀 짐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거, 제가 그동안 써왔던 글들, 제가 했던 생각들을 잘 연결시키는 하나의 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 기업이 하는 것 또는 기업이 하는 어떤 경영 기법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ESG가 좀 더 폭넓게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조직에서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나에 대한 통찰을 던져주는 그런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마지막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내가 개인으로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너무나 크고 미래가 불확실한 이런 사회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뭔가 지침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광의의 ESG라는 개념을 놓고 오늘 그 세 가지 점, 조직이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전체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그리고 나 개인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모두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 다 합치면 복지예요. 복지라는 게 개인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 보편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 게 복지죠.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펼쳐서 이 일을 해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게 사실 복지잖아요. 복지를 누가 실제로 수행합니까? 공공기관과 비영리 조직들이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얘기가 복지 이야기고,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복지 연구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개념, 그리고 정말 심도 있게 토론해보고 실천에 참고해볼 만한 개념이 바로 ESG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강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ESG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활동을 했던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ESG라는 개념은 이름을 바꿔가면서 사실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왔던 개념이거든요. 제가 주로 활동을 시작했던 것은 거의 15년 안팎이 지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어떤 때였냐면 처음에는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기업에서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공헌, 거액의 기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사회에 뭔가를 헌납함으로써 또는 기부함으로써 이 잘못된 것들을 용서를 구한다,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 사실 우리 사회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사회공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업 기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불렀어요. 처음에 그렇게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조금씩 지나면서 이게 체계적인 형태로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들어왔던 게 CSR이었습니다. 그 CSR의 시기에 사실 저는 ESG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2006년, 7년 그 시기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8천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우리 사회에 한번 CSR 붐이 불었습니다. CSR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때 저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근데 이게 단순히 기부가 아니라 실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일반적인 가치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 CSR이라는 개념은 조금 더 폭넓은 이 비영리 조직들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이렇게 좀 넓어져요. CSR이라고 하면 보통 대기업에서 뭔가 활동하는 거, 기부하는 것도 있지만 기부뿐만 아니라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일하는 직원분들 인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문제들을 이런 문제들에 좀 국한돼 있었다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이렇게 가면서는 비영리 조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여러 조직들로
사실 이 주체가 확산이 된 거죠. 이때 저는 한겨레경제연구소에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연구를 하고 있었고, 동시에 CSR은 굉장히 국제적인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당시에 그 유엔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내놓고, 과거와 같이 지속 불가능한 발전을 인류가 계속 해가서는 안 된다. 경제를 발전시키더라도 이제는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지배구조나 투명성 이런 가치들을 같이 포괄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좀 얘기가 이미 들어갔죠.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지배구조.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잖아요.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아시아에서도 당시에 이제 서구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이 지속 가능한 발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걸 아시아에서도 좀 구현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본에 계신 분들, 중국에 계신 분들, 좀 뜻있는 그런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아시아 차원에서의, 특히 동아시아 이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 경영이나 노동자들과의 이 기업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 동아시아 기업에서의 사회적 책임경, 사회 책임 경영,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용어는 ESG 경영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동아시아 사회 책임 경영 커미티를 만들고, 거기서 이 동아시아에서 사회 책임 경영을 잘하는 기업들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작업들이 됐었습니다. 이런 작업을 사실 15년 전부터 시작해서 쭉 해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사실 넘어오게 되는 계기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떤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상에서 정말 좋은 경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또 기업이 아니고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재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충돌하는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ESG라는 이슈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조직의 활동이 시장의 상황이나 또는 제도적인 환경하고 상충이 되는 대목들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ESG, 사회적 가치 이런 이 활동이 어떤 한 기업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또 이제 모두 통틀어서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것도 벌써 한 10년 정도, 10년 넘게 된 제도화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들 이미 많이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아무리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고 싶고 아무리 그 인권 경영을 하고 싶어도 제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또 시장에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제도로 넘어갑니다. 이 제도는, 이 제도와 이 사회적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 뒤쪽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 새로운 형태의 사회 계약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나 비영리 조직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해주느냐. 그 인정의 형태는 기업에겐 투자라는 형태입니다. 환경 경영을 잘한다는 기업에게 투자자들이 돈을 저 기업은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인정의 한 형태로 투자를 해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조직들 또는 이제 복지 관련된 조직들에게는 이 인정의 형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업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이 복지 프로젝트를 우리가 수행을 했는데 그것을 평가할 때에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지배구조상 아주 좋은 활동을 같이 병행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평가를 해주면 그게 인정이 되고, 그게 다음 사업으로 다시 이어지고 확장된 사업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는 제도적 인정이 있죠. 그리고 또
또 다른 어쩌면 더 중요한 인정은 소비자들의 인정이에요. 소비자들은 기업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끊임없이 우리 기업의 물건들을 사지만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기업들의 물건들을 더 선호를 해서 더 많이 사주면서 구매를 통해서 인정을 해줄 수 있죠. 또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불매함으로써 그 제품을 사지 않음으로써 또 그 어떤 형태의 인정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 인정이 모이는 것이 새로운 사회개혁입니다. 사회적 규범이 새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 다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ESG와 사회적 가치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건 주로 조직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사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건 주로 우리 사회에서 ESG라는 가치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인 사회가 된다면 개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복지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는 것을 오늘의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라고 하죠. 그 환경, 사회는 아주 잘 아실 텐데 거버넌스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거버넌스는 지배구조라고 직역이 되는데 지배구조라고 하면 뭔가 좀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거는 조직의 전반적인 투명성, 특히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배구조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는 재벌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이루어졌었죠. 재벌은 일가가 경영하는 기업인데 오너라고 보통 우리 부르잖아요. 근데 오너들이 주식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재벌 기업들의 주식은 또 주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와 실제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일가와 가족들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생긴 여러 가지 갈등을 이야기할 때 지배구조라는 단어를 우리 사회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는 재벌기업 아닌데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거버넌스라는 건 무슨 재벌 문제에만 등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 기업이 투명하게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규칙대로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가. 예를 들면 거버넌스 이슈 중에 중요한 이슈가 반부패 이슈예요. 반부패라고 하면은 그 기업이 그 기업이나 조직이 의사결정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제품을 구매한다거나 위탁을 준다거나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담당자의 개인적인 연구라든지 또는 담당자와 그 수탁하는 그 상대방 기관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보는 게 이제 반부패 투명성 이슈인데 그런 것이 이제 거버넌스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또는 이 조직의 의사결정은 이 조직의 미션에 맞게 짜여져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또는 이사회 중에 어떤 중요한 이슈들은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짜여져 있을 텐데 그 권한이 분배된 대로 실제 작동하는가 그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그냥 독단적으로 끌고 가는 거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게 이제 거버넌스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뭐 직원들의 경영 참여라든지 또는 소비자나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의 경영 참여를 어떻게 잘 제도화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좀 같이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SG는 이 세 가지예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냐? 자, 경쟁과 효율성 일변도가 아니라 경제, 환경, 사회 영역의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포괄하는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게 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는 그 전에 우리가 썼던 많은 다른
이 원칙들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고 배운 적이 있었고,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얘기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Sustainability,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 맞게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일맥상통이고,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ESG라는 조직 운영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하고 반대되는 거냐? 기업이라면 이윤 극대화, 특히 단기적인 이윤 극대화만을 조직 운영의 원칙으로 삼는 그런 원칙하고 반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이라면 공공기관도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조직 내에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느라고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 또는 이 조직 내의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을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거나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에서 받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서비스는 아주 좋아야 하고 뭐 훌륭해야죠. 그것의 이 탁월성은 당연히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탁월성을 추구하느라고 환경을 파괴한다면, 또는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직원들이나 또는 이 관련된 지역사회에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러면 구매하지 않은 것이 옳다. 이런 이 가치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포괄해서 조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ESG라는 조직 운영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직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운영의 성과가 또한 개인이나 개별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에 귀속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넓혀서 수평적으로 이해하자면 사회 공동체 전체의 운영의 성과가 계속되도록 최대한 한다. 이런 원칙일 수 있겠고, 이걸 시간까지 나와서 길게 늘려서 본다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귀속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하자면 현재 세대의 사회 질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사회질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 사회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지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크다. 이런 이 전제 아래서 나와 있는 개념인데요. 이 사회의 질을 설명할 때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안전한 사회냐라는 측면이고요. 사회경제적으로 안전하냐. 예컨대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복지국가는 안전한 사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내가 실패해도 생존에는 위협을 받지 않아요. 이게 이제 복지의 기본적인 이 정신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신뢰가 있는 사회냐 아니면 신뢰가 없는 사회냐를 가지고 그 사회를 볼 수도 있어요. 사회 응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흔히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요소입니다. 공동체 내부에 잘 이렇게 응집력이 있느냐, 응집력이 형성되어 있느냐, 지역사회가 잘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고 공동체가 잘 굴러가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포용적인 사회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기도 하고, 포용사회의 반대말은 차별하는 사회죠. 그 구성원들이 서로 무리를 이루어서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을 차별을 하려고 하고, 또는 약한 집단 사이에서도 서로 차별을 하려고 하는 이런 갈등이 너무 심각한 상태. 그렇지만 서로 다양한 가운데서도 공존할 수도 있는 그런 집단들이겠죠. 공존을 한다면 포용성이 높은 것이고, 공존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차별한다면 이게 포용성이 낮은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시민들 개인들에게 힘이 주어지느냐, 인파워가 되느냐, 어떤 이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사람들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 측면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높은 사회, 안전성, 신뢰, 응집성, 포용성, 또 인파워먼트, 영능성이라고 조금 어렵죠. 영능성이라고 번역을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높은 사회가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이고, 이런 사회를 향해서 가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고, 또한 ESG의 정신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엔에서는 SDG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을 두고 세부적으로 이 사항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부 지표이기라서 오늘의 시간 관계상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이 내용은 랩2050에서 발간했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라는 보고서에 보시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엔에서도 뭔가 이런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우리 인류 전체가 달성해야만 하는 지속 가능과 관련된 목표를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다른 기관들에서도 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직의 운영 관리 안으로 녹아들어야 한다. 녹아드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평가하는 지표고, 두 번째는 그것을 수행하는 조직이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경제가 진짜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밀고 가던 그런 시절이었고, 수출 많이 하면은 엄청난 포상을 주고, 수출 많이 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기업,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동안 그렇게 쭉 오면서 가장 사실은 성공적으로 경제 발전을 했다고 여겨지던 우리 사회가 또 굉장한 비판에 직면하는데, 왜 비판을 받게 됐죠? 그 경제 성장 많이 한 번 인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고, 노동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의 의사결정 투명성 문제, 지배구조 문제가 생겼고, 환경을 많이 파괴했고, 불평등, 배제, 차별, 이런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게 다 한 가지 가치를 너무 오랫동안 너무 집중해서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제는 다른 확장된 가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과거의 발전 국가 모델에서 지금 혁신적인 포용 국가 모델로 국가 모델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그 새로운 가치의 패러다임, ESG가 그런 한 가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조직에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다 좋은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아마 조금 감을 익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세 가지 타입의 사회적 가치 관련된, 세 가지 타입의 ESG 관련된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조직에 잘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공을 한 슬라이드인데요. 세 가지를 하나씩 한번 보세요. 첫 번째에 있는 것은 설립 목적과 고유 사업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원래부터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조직은 원래부터 미션이 환경적이거나 사회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회 문제 해결하려고 조직이 만들어졌거나 또는 환경 문제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 고유 사업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조직에서 사실은 설립 목적과 고유 사업에 따른 활동이 많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조직의 생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체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 ESG를 적용을 해서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의 생기는 여러 가지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적 이슈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운영 과정상에 생긴 이슈란 건 뭐냐? 실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면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만약에 사회 서비스라면 주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하거나 또는 그런 분들에게 위탁을 해서 그 일을 하시도록 할 것이고, 그분들은 그 일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과정 안에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인권적으로 또는 노동과 관련해서 또는 반부패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하도록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이제 ESG 경영의 또 한편인 거죠. 또 특히 그분들 를 실제 고용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사회적으로 또는 반부패 기준에서 또는 노동 기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ESG에 입각한 조직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가치 사슬에서의 이슈입니다. 가치 사슬이라는 건 우리가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직접 하지 않는 일이 많죠. 위탁하거나 구매하는 일이 많죠. 그런데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한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환경적이나 사회적으로 또는 지배구조 기준에 봤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조직의 문제가 아니냐. 그것도 우리 조직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ESG 경영이에요. 그래서 구매를 하거나 또는 위탁을 할 때에 어떤 기준을 통해서 할 것인가. 또 특히 실제 구매나 위탁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 기관을 선정할 때도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달 과정이죠. 구매 조달 과정에서도 ESG 환경적 사회적 그 기준에 따라서 조달을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그 기업이 그 위탁을 받은 조직이 나가서 활동을 했을 때 그 성과를 평가할 때도 ESG 관점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게 이제 또 세 번째 타입의 세 번째 유형의 사회적 가치 활동, ESG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직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시작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IPCC라는 단체가 있어요. 국제 단체죠. 환경과 관련해서 노벨 평화상을 탔던 그런 단체인데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고발하고 대안을 제안하고 있는 그런 국제단체죠. 근데 IPCC에서 우리 기후위기가 훨씬 더 심각했던 것보다 악화가 되어서 지구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온도에 도달하는 계속 우리 기온이 오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높은 온도에 도달하는 시기가 훨씬 앞당겨졌다.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앞당겨진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불과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죠. 산업혁명 시기보다 1.5도가 더 올라가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2도가 올라가면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그거보다 더 넘어가면 사실 여기서는 사람이 살기가 많은 지역에서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1.5도 올라가는 시기가 2040년 정도면 올라간다고 그래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 이야기를 시작한 그런 이야기로부터 사실은 이 모든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그래프가 에릭 브레인율슨이라고 MIT 교수가 쓴 제2기계시대라는 책 맨 앞에 나온 책인데 사실은 우리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인류가 얼마나 성장을 해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1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 지나서까지 보면 대단하죠?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성장을 하는 속도가 거듭제곱으로 올라가죠. 이거를 기하급수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렇게 10에서 20, 30, 40, 5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0에서 20으로 40으로 80으로 160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죠. 근데 이게 성장이라는 게 아까 우리 ESG 틀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경제가 성장하면 뭔가를 소비하겠죠. 에너지도 소비하고 자원도 소비하고 소비해요. 그래서 환경 쪽에서 뭔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사람도 소비해요.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이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뭔가가 빠져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양적으로 성장을 하면
이걸 뒷감당해야 되는 이 환경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상식적으로 해볼 수 있는 생각이죠. 그리고 감당할 수 없죠, 당연히. 거듭 제곱수라는 건 이게 엄청난 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산업혁명기하고 비교해보면 1년에 성장하는 속도가 아마 수백 배, 수천 배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과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건가? 우린 진짜 그런 사회를 원하나? 라는 이런 질문을 많은 분들이 던지고 있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커다란 번영을 가져왔어요. 특히 이 놀라운 경제 성장은 우리 사회, 한국 사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컨대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분명하게 나타나죠. 여기 산업혁명 직후부터 우리나라의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그로닝겐 대학이라는 곳에서 계속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GDP 데이터를 수집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의 비중을,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커졌죠. 특히 1960년대 이후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커지는데요. 실제 지난 한 50년, 6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그 급격한 경제 성장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나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했던, 그 전에 식민지이다가 독립을 성취했던 그런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실 선진국 대열에 이제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놀라운 경제성장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우리나라가 또 동시에 아까 이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반수해보면 가장 급박한 위기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너무 많이 성장해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문제들 중에 중요한 것만 좀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기의 근원에 있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그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기후 위기가 오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오니 혼란스러운 상태는 사실 우리가 지난 한 산업혁명 이후에 길게 보면 한 200년, 250년 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좀 짧게 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60년, 70년 동안 유지해 오던 어떤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경제가 고속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사회가 발전해 왔다는 거. 또 하나는 민주주의이고요. 또 하나는 완전고용과 사회복지예요. 오늘 주로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전고용과 사회복지라는 이 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축들도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이 축은 특히 우리가 좀 복지하고 관련해서는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럴 대목이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경제 굉장히 많이 성장해 왔는데 실제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더 불안하고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이런 목소리가 사방팔방에서 막 나오죠. 왜 그럴까? 불평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거꾸로 상위 10% 이외의 90%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겠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고용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얘기를 우리가 하기 시작한 건 벌써 10년, 15년 다 됐어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용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도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고용 없이 성장한다는 얘기,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 안에 함축되어 있는데 실제로 뒤돌아보면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 사회는 고용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지는 않는 사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치를 보면 나오는데 제조업
한번 들여다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디가 있죠? 한 기업 이름 한 3개, 5개 떠올리시고 나서 그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가 생각해 보시면 다 제조업 기업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철강을 만들고, 그거를 세계에 수출하죠. 제조업 기업들이죠.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벌어들이고 우리나라 GDP에 가장 많이 빠른 속도로 기여를 늘려온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이 1990년대 초 이후에 아주 최근까지 약 7배 정도 부가가치를 늘렸습니다. 경제적 부가가치. 부가가치를 늘렸다는 건 돈을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고용은 거의 늘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전체적으로 누적 합산을 해도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뭐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견실하게 성장하는 영역에서 고용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일자리는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답은 명확한 거죠. 견실하지 않은 데서 일자리가 생기겠죠. 우리나라 이 고용 통계를 보면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업종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5개 영역에서만 일자리가 이 기간 동안에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다 어떻죠? 좀 열악합니다. 어려운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죠. 그리고 상위 10%, 하위 90%가 격차가 커진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위 1%가 가진 일자리하고 나머지 분들이 갖는 일자리하고 격차가 사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우리 사회 지나친 부동산 투자 그리고 공기업, 대기업 들어가려는 이 청년들의 너무 많은 열정 그게 다 사실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소수는 굉장히 괜찮고 다수는 어려워지니까 이 소수안에 들기 위한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지죠. 근데 사실은 이게 한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뭐 이렇게 비정규직, 정규직 하다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나 거기 취업하려고 공기업 시험 준비하던 분들은 청소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오는 거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 공정성 문제다 뭐다 여러 가지 문제로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를 한번 보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공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었을까? 그건 압도적으로 불평등이죠. 그리고 그 불평등이 가져온 불안, 소수에 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말 어렵게 살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의 마음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에서 안정을 못 찾으면 재산에서라도 안정을 찾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집을 살아가는, 주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서 재산을 불려서 뭔가 거기서부터 안정감을 찾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큰 틀에서 보면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그 이슈가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좀 바뀔 때가 됐어요.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 ESG하고 새로운 사회계약하고 연결되는 그런 지점인데요. 생각해보면은 사실 우리 지금 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밥을 훨씬 더 잘 먹어야 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먹는 게 부족해서 잘 먹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나한테 텔레비전이 부족하거나 자동차가 부족해요. 컴퓨터가 부족해요.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사실 지금 이렇게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 좋은 돌봄이 필요하고요. 우리 노인이 되면 그 고령자가 되면 또 이 고령자가 되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지금 우리는 사실 뭐 스마트폰 한 대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발달한 이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웃과는 맨날 층간소음 때문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 목마름이 있죠. 조금 더 공동체적으로 조금 더 따뜻하게 서로 위해주면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좀 사회적 자본이 크고 이걸 여기에 좀 의지해서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거죠. 굉장히 비시장적이고 비물질적인 그런 영역인데 그런 것이 실제 내면으로 필요해요. 근데 외면적으로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는 않는 거죠. 사실 이게 제도적이나 시장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인데 외면적으로는 내가 나한테 부족한 건 인간관계이고 그리고 나한테 부족한 건 나를 따뜻하게 돌봐주는 그런 서비스지만 내면적으로 나는 집을 더 비싼 집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빚을 내야 되고 빚을 내면 갚아야 되니까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려면 시험 잘 봐가지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게 지상 최대 과제고 내가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를 해도 1억 성공을 노린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는 안 맞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선진국에 살고 있는 이미 선진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실 이제 추구하는 어떤 실질적인 필요하고 우리 사회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수요하고는 다릅니다. 필요하고 수요는 다르다고 누가 그랬죠? 제가 얘기합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빌 게이츠가 얘기했죠. 필요는 수요하고 다르다. 돈이 있어서 가서 사겠다 하고 얘기하는 물건하고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게 근데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아니고 사실 사회 전체적인 문제고 우리 사회가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진화해야만 진짜 선진국에 맞는 그런 사회를 진화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거기에 사실 제도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새로운 사회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ESG나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그 사회체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예컨대 우리는 아직도 GDP 성장률이 제일 중요한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제 성장률이 사실은 이런 궁금증이 참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20년 전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이라고 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5%인가 4%인가 6%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경제 성장률 얘기를 했어요. GDP 성장률이죠. 근데 40년 전에는 경제 성장률이 10%인가 12%인가 8%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3%인가 2.5%인가 2%인가 이걸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컨대 1.8%면 큰일 났어요. 너무 성장을 못했어요. 3.1%면 성장을 많이 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둘 간의 차이는 1.2%포인트. 1%포인트. 그 차이가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것 같다. 우리 삶에 어떤 물질적인 것이 1% 더 생기고 안 생기고와 중요한 사회에 우리 살고 있나? 나한테 그게 정말 중요한가? 나한테 밥 1%, 텔레비전 1%, 스마트폰 1% 늘어나는 게 정말 중요한가? 그걸 위해서 내가 다른 걸 희생해야 되나? 인간관계, 친구 한 명 희생하면서 스마트폰, 밥, 이런 이 물질이 1% 성장하는 게 이게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거래인가?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 이게 거시적인 거하고 미시적인 거, 국가적인 것하고 개인적인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경제가 1% 성장한다는 거하고 나의 밥과 옷과 집과 뭐 이런 물건들이 1% 성장하는 게 결국 이어지는 얘기죠. 그걸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게 뭐 밥을 1% 더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미래에 그 살아갈 우리 자녀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이 1% 좋아지는 게 훨씬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내 집이 1%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의 넓이 뭐 넓어져봐야 얼마나 더 내가 그 혜택을 보겠어요. 그거보다는 나한테 좋은 친구가 또는 좋은 이웃이 1% 늘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1%씩 10년 늘어나면 10% 되는 거잖아요. 10명 있던 좋은 친구가 11명 되는 거. 그게 모이면 좋은 친구에 좋은 친구 다 모이면 그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면 잣대를 바꿔야 됩니다. 잣대를 바꾸는 게 그냥 막연한 그 개념상의 그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GDP라는 구체적인 특정 지표가 있잖아요. 그 다른 지표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랩 2050에서는 삼성장 지표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거 말고도 뭐 행복지수라든지 삶의 질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좀 사회 전체를 평가하는 지표를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하고 아까 제가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조직 운영의 얘기하고 다른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국가의 퍼포먼스, 국가의 성과를 평가하는 잣대를 GDP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바꾼다는 것은 미시적으로 우리 조직의 일로 가지고 오면 우리 조직을 평가하는 잣대를 바꾼다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게 좀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건 이런 건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각 부문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개인이라면 새로운 형태의 일과 그 혁신을 추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그 선언이기도 해요. 내가 어디에 종속되어서 노동을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내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참여해서 혁신하면서 스스로 하겠다 이런 선언이기도 하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 개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복지, 충분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ESG 경영인데요. 그냥 이유만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가치, 그런 환경적인 가치를 버리고 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가치를 균형 있게 다 가져가면서 이 사회를 최소한 물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비물질적인 영역을 최소한 포기하지 않고 가치 성장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새로운 사회계약의 내용이 될 겁니다. 이런 전제 아래서 개인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노동 얘기입니다.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얘기하면서 일자리가 싹 없어진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새로운 일자리 많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SG 관점에서 보면 일자리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이 중요해요. 일과 자리를 놓고 얘기하면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이 이렇다는 거죠. 예컨대 예전에는 이렇게 차를 만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차를 조립하는 일을 손으로 하면서 중요했죠. 그리고 지금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그 일은 이렇게 변하는 거죠. 로봇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일로부터 인간이는 조금 떨어져 나와서 관리 감독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일은 전혀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다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쟁기로 밭을 갈던 것을 트랙터가 갈게 만들었고 삽으로 광산을 캐서 석탄을 캐던 것을 이제 굴삭기가 가서 구멍을 뚫게 만들었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람이 끌고 다니던 인력거를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었고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사람이 하던 것을 이제 그것도 기계가 하게 되고 이제는 저 기계를 만드는 것도 기계가 하게 만들겠죠. 그냥 일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역할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고용 문제 같은 건 사실은 부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뀌면 사회관계도 계속 바뀝니다. 그것은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는 막 애써 부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항상 벌어지는 일입니다. 항상. 자본주의 이 초기부터 생각해보면 소규모 가족기업들이 집안에서 간의 수공업으로 뭘 만들어서 이렇게 막 복잡한 거래 관계를 통해서 거래를 하던 그런 기업 조직이
대기업으로 딱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서 거래를 하던 것을 어떤 기업이 쫙 흡수해서 다 노동자를 고용을 하고 기계를 한 대 갖다 놓고 수많은 집에 흩어져 있던 그 복잡한 기계들을 하나의 기계로 뭉쳐서 대공장을 만들고 그 대공장을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다 각자 집에서 뭐 어떤 집에서는 비 오면 일 안 하고 어떤 집에서는 뭐 애 아프면은 그 온 가족을 다 쉬고 어떤 집에서는 막 놀러 가고 다 알아서 일하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규율을 정하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정하고 노동 시간 정하고 쉬는 시간 정하고 해가지고 딱 규율에 맞춰서 기계 사이클에 맞춰서 사람들이 일하게 만든 그런 조직으로 바뀐 게 이제 20세기의 대기업이에요. 그리고 그게 최근에 바뀌고 있는 게 뭡니까? 최근에 그게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고 있죠. 이제 다시 플랫폼은 어떤 장비도 제공하지 않아요. 그냥 거대한 장을 제공하고 거기 들어와서 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계속 바뀌는 거죠. 근데 바뀌는 방향은 뭐냐? 일을 계속 줄이는 거죠. 생산 과정에서의 일을 사람의 손에서 자꾸 이렇게 떼냅니다. 점점 자동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노동거기가 다시 진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대체로 대기업이 조직되던 시기에 머물러 있어요.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기업 대공장에 맞는 시스템이 뭐였냐? 그게 정년보장 직장 시스템이고 남자 한 명, 4인 가족 중에 남자 어른 아빠 한 명 나와서 일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이 아빠 잘 일하도록 다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던 시절에 사실 우리 생각은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회관계가 뭐냐? 그게 전통적인 사회복지 시스템. 그 전통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은 이 사람, 이 나와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사람이 잘 돼야 공장이 잘 돌아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 뭐 국민연금 이런 게 다 이런 직장에 오래도록 고용돼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이 딱 맞춰져 있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거냐? 그거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고용이 없는 플랫폼 기업들이 생기고 또 인간 노동이 없는 인공지능 생기고 공장도 자동화되고 기계가 생산을 하고 기계를 만드는 주체도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되고 수리도 기계가 하고 이렇게 점점 바뀌면 사람들은 그 일로부터 퇴장하겠죠. 그러면 점점 퇴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고용보호라든지 또는 고용에 기반한 사회복지, 특히 이 사회보험은 점점 퇴조하게 됩니다.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는 게 이제 사각지대가 아니고 이제는 큰 구멍이 되게 되는 거죠. 거기 맞는 새로운 복지가 다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일의 변화로부터 딸려서 나오는 그런 그 변화들인데요. 그러면은 우리의 미션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이라는 것을 다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이런 조직들에서 또는 뭐 비영리 단체들도 비영리 기관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왕왕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에서 일의 어떤 일의 원형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문실수 식당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어떤 그 PD 한 명이 정말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이런 일을 시도를 해보죠.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이 계시죠. 이분들은 대체로 노동 무능력자라고 사회에서는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더 고립돼요.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게 하는 어떤 곳을 만들면 어떨까? 그게 주문실수 식당입니다. 그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이 주문을 받아서 서빙하는 식당인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는 주문실수가 많다는 그런 얘기를 걸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오는 소비자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카레 시켰는데 우동 나오고 우동 나왔는데 또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다는 거고 그렇지만 그런 실수들은 여기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룰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이 프로젝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치매 어르신들을 돕는 어떤 활동이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노동, 일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프로젝트였다는 생각을 사실 종종 합니다.
일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내가 가게에 가서 어떤 서빙을 한다고 그러면 그 서빙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노동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정확하게 해주는 이유는 뭐죠? 정확하게 해준다는 것의 의미는 뭐죠? 그거는 사업주가 시키는 거죠. 시키는 것을 잘 해주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건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손님들이 가게에 가서 하는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손님들이 가게에 가서 하는 행동은 어떤 실수가 있었을 때 그걸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임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못 나온 메뉴를 먹더라도 이런 임무가 주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일이죠. 어떤 가치를 발생시킨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가치 있는 노동 이렇게 얘기할 때 이윤을 만들어내는 노동을 가치 있는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저는 ESG 전 시대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가치만을 가진 경제적인 가치만이 위대한 가치다 이런 생각을 갖던 시대의 생각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모든 활동이 다 노동이에요. 그냥 행복한 듯 식사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행복한 듯 식사를 하는 광경을 보여주는 거. 계속 실수를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이런 게 다 노동인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기획하는 거. 이게 다 일인 거죠. 이 일은 글쎄요.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치매 어르신들이 느끼는 사회적 인정이라는 가치가 실제 하잖아요. 이게 추상적인 어떤 개념은 아니죠. 실제 그분한테 있는 가치인 거죠. 그래서 저는 ESG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사회적 가치 얘기를 할 때 일의 미래에 대해서 반드시 연결시켜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지시받은 결과를 내는 것이 노동이라고 너무 그동안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해왔는데 ESG 시대의 노동은 달라야 됩니다. 특히 우리 조직이 경제적 가치를 주로 추구하는 조직이라면 그 경제적 가치보다는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라는 같이 추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모두 다 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한 게 사실은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였습니다. 한나 아렌트 정치 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분이 노동과 일과 이제 개인의 삶과 관련해서도 정말 깊은 통찰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인간의 조건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노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일, 활동, 노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세 가지를 그냥 뭉뚱그려서 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이겠죠. 그냥 레이버, 노동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동, 고용되어서 하는 종속 노동이죠. 근데 워크, 작업이라고 하죠. 작업이라고 하면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이런 노동하고 작업하고는 형태는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가구를 만드는 공장에 다니면서 매일매일 출근해서 지시를 받아서 그 회사에서 원하는 가구를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작업장을 가지고 내가 목공을 배워가지고 가구를 깎아서 내 가구를 만들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는 작업의 내용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작업은 내가 세상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그 변화는 어떤 경우에는 나무를 갖고 만드는 변화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에 나서서 어르신을 돌보는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어르신의 상태 변화가 되겠죠. 어쨌든 자발적으로 하는 이 작업들 그것을 작업이라고 자발적으로 하는 일 그걸 이제 작업이라고 한다는 정의했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가 있는데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개입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민사회 활동이나 정치활동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가치를 발생시키는 노동이다, 일이다, 이렇게 하나 아렌트가 얘기를 했던 거죠. 이 이야기는 근데 우리의 미래에 훨씬 더 잘, 현재보다 미래에 훨씬 더 잘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오고, 그다음 플랫폼 기업이 오고, 고용이 지금보다는 큰 의미가 없어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훨씬 더 잘 적용될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치를 지닌 노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는 어떤 것이 된다. 미래에는 일이 지금은 여전히 우리 19세기, 20세기의 룰에 맞춰서 노동이라는 게 일정한 자격이나 자리가 주어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래에는 그게 아니고 생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의미 있는 활동, 그게 노동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이 기회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조직의 운영에서 ESG 사회적 가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 전체적으로 ESG 사회적 가치가 적용된 사회는 어떤 사회일 것인가, 새로운 사회개혁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은 일을 볼 때 ESG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복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가치들이 구현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환경은 제도적 환경이기도 하고 시장 환경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주로 제도적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중에서도 소득 분배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저를 포함해서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내 돈을 떼서 세금으로 내서 다른 열심히 일하지 않고 돈 못 버는 사람한테 주다니 정말 분노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세요? 평생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돈 못 버는, 소득이 전혀 없는,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금 평균 80세 이미 뭐 거의 다 갔고 점점 더 높아지겠죠. 우리의 평균 연령은 이제 90세, 100세에 향해서 가게 될 것이고요. 이미 30세, 40세까지 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90세까지는 안 사실 겁니다. 그러면 그 90년, 100년 중에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십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은 기간이 한 30년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90년, 100년 중에서 3분의 1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3분의 2 이상은 우리는 적자 구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본인이 저축한 걸로 다 살고 있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7세 이하의 적자 구간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특히 국가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일단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합니다. 학교에서 쓰신 예산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유소년 청소년기보다 더욱 길어진 노년기에는 사실상 전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회를 설계할 수도 있어요. 그 갈림길에 저는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인생이 한 3분의 1 정도만 열심히 일하고 흑자 구간에 있는 이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적자 구간에 진입했을 때 그래도 격차가 덜하게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국가가 나서서 좀 더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맡겨놓고 이 흑자 구간에서 많이 번 사람들은 적자 구간에서도 조금 잘 살고, 그때 많이 쌓아놓지 못한 사람들 적자 구간에서 생계 곤란을 겪게 하고, 그리고 흑자 구간에서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은 자녀들도 한테도 줄 게 많아서 자녀들이 그래도 괜찮은 교육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녀들은 다 자기는 뭐 어떤 부모를 만나는데 내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운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이런 사회를 만들 건지 둘 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답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래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우리는 뭐 내가 번 걸 먹고 사는 건데 어떻게 지금 국가 역할 커진다는 게 뭐냐? 대체로 이럴 것 같아요.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겁니다. 도입이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소득이,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베이스, 기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기본소득제라는 건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이 인생에서의 소득의 불안정성의 문제를 완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 이외에는 여전히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시점이 지나면 이제 공동체 내에서 한나 아렌트식의 의미 있는 활동들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추가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라는 특정한 제도로 넘어가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미래 복지의 근간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려요. 미래의 복지에서는 중요한 게 결국은 삶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갖는 건데, 이건 다른 복지의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서비스 영역이 있는데요. 사회 서비스 영역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일단 소득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 이게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죠. 여기에 더해서 정기성, 현금성, 충분성 세 가지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확보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무조건성이고요. 그 다음에 보편성, 그 다음에 개별성. 조건 없이 준다. 모든 사람에게 준다. 그리고 개인에게 준다. 이게 기본소득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요. 충분성은 좋은데, 많이 주면 좋은데, 이건 어쨌든 사회 여건이 허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액수일 수도 있고, 많은 액수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제도의 그 세세한 내용은 이 정도에서 좀 생략을 하고요. 몇 가지 논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후손한테 빚을 물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런 논란이 있는데, 빚을 물려주려면 빚을 내야 되죠. 근데 과세를 해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빚은 안 물려줍니다. 이게 굉장히 큰 오해예요. 사실 빚은 내면 빚을 물려주는 거죠. 근데 과세를 하면 현재 세대에서 다 감당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기본소득세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복지 전반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지 활동하시는 분들은 기본소득세 얘기할 때 기본소득세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실 수도 있고 반대하실 수도 있지만, 특히 이 얘기 나오면 이건 같이 반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와 소득 이야기인데요. 일자리 소득 이야기는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산업사회를 넘어서서 지금 탈산업사회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일자리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소득과의 연계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줄어드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일이라는 게 이제 해방된 상태에서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점점 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은 국가가 보장을 하는 몫이 커지는 것이 자연스럽죠. 선별과 보편의 문제인데, 이건 복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각지대가 전혀 없는 복지가 좋은 거죠. 그러면 모두에게 미리 분배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 그렇게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여력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해야겠죠.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기본소득과 같은 방식을 모두에게 다 지급하고 나중에 세금으로 거두는 방식이 사각지대 완전히 없애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물하고 현금의 이
논쟁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오해가 또 굉장히 많은데 사회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대로 가치가 있고 그것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금은 현금대로, 소득은 소득대로 그 분배를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워낙 소득 불안정이 커지고 고령화 때문에 적자 구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앞에서부터 쭉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인데 처음에 ESG 개념을 말씀드렸고 조직에 적용하는 문제, 적당한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보유 사업에 그리고 운영 과정에 그리고 그 가치 사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두 번째로 개인은 일을 바라보는 시각, 두 번째로 그 사회는 이제는 발전 모델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발전 모델을 과거 발전 국가에서 이제는 사회적 가치와 포용성과 혁신을 중시하는 다른 모델로 가야 하고 이 안에서 ESG라는 다른 가치를 펼쳐야 하고 그러려면 GDP 대신 다른 지표로 경제를 관리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에게서 일의 미래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의 일은 지금과는 달리 훨씬 더 의미를 갖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모든 것이 운영될 수 있게 되려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 되려면 정말 일하면서 놀면서 배우면서 이 모든 것이 선순환하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는 일하고 나서 억지로 일하고 나서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나서 퇴근하고 나면은 그냥 하고 싶은 소비를 막 방창하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리고 다음날 나와서 또 시키는 대로 억지로 일하고 이런 사회는 끝나야 됐고요.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 ESG의 가치를 추구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 모든 것을 잘 학습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 대표님의 훌륭한 강의를 듣는 동안에 유튜브로 실시간 채팅방에서 많은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큰 틀에서는 제가 처음에 지표하고 조직하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수행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ESG 경영이라는 건 또 이제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교양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데요. 지표를 만들 때에 그 조직의 직원들이 충분히 참여하면서 지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많은 조직에서 그렇게 해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이 지표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결과적으로 그 만들어진 지표를 관리하고 그걸 수행하는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담당자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위원회나 팀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조직을 만들고, 이 두 가지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얘기인데요. 복지는 굉장히 넓어서 일단 저는 글쎄요. 일단 그런 것들을 사례를 찾는 것 자체가 ESG의 첫 번째 단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SG 경영이라는 게 뭐 대단히 거창한 게 아니고 사실 현장에서 실천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지표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그 지표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 이제 임직원, 보통은 임직원 워크숍을 통해서 지표를 구성해 가면서 사례를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그래도 관련 있는 사례를 모은 다음에 그걸 강화하는 방식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복지는 굉장히 이제 엄격한 위탁책으로 많이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할 때에 그 관리 지표로 환경과 사회 안에도 여러 가지 세부 지표들이 있거든요. 뭐 인권도 있고 노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와 거버넌스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위탁을 심사하거나
관리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방식 중에서 요즘 많이 뭐 이슈가 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서비스 제공자들의 인권에 대한 거라든지 또는 뭐 지금 여기 관련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요양보 같은 서비스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과 이런 수혜자들과의 관계, 서로 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정교화하는 것도 중요한 ESG 활동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독일 같은 경우에 난민을 100만 명, 200만 명씩 받으니까 이제 굉장히 큰 일이죠. 우리는 지금 몇십 명 받는 것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갈등까지는 가기는 좀 아직은 그거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갈등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구성원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꾸는 방식이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은 많이 필요하고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만 그것의 전제는 인센티브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에서라면 이제 뭐 유명한 CSR 하는 기업들에서 그런 ESG 경영하는 기업들에서 이런 조치를 많이 취했었는데요. 인사 평가에 그 항목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한다든지 또는 이 조직을 만들고 키우고 하는 과정에서 그 조직의 성과를 평가할 때 팀이나 어떤 단위의 성과를 평가할 때 이 ESG와 관련된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성공을 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벌써 한 10년 전 정도부터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ESG 경영을 잘 하는 곳들은 CEO가 주재하는 그런 ESG 위원회 같은 형태, 기업의 책임위원회라든지 이런 형태의 조직을 운영을 하기도 했었고 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강조를 해드리자면 공공기관인데 복지 서비스를 위탁을 통해서 어딘가에 위탁을 하는 그런 주체인 기관들은 위탁을 할 때의 조건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ESG에 맞춰서 좀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저희가 한 130명 전사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ESG 관련된 뭔가 미션 스테이트먼트나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드네요. 일단 조직을 좀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저는 실제 조직을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어내는 게 결국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는 되게 예민한 민감한 문제잖아요. 평가 지표, 공공기관에서 특히. 그래서 그 이전에 좀 이렇게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은 방식으로 좀 접근하고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공공기관이 ESG하고 그러니까 뭐 기업, 민간 기업은 되게 많이 하는데 공공기관은 별로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민간 기업은 왜 ESG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냐? 그것하고 동떨어진 세상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거든요. 이윤만 추구하고 일단 뭐 사람이 어떻게든 간에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면 되고 뭐 사람들은 많이 희생됐죠. 산재 때문에 희생되기도 하고 제품의 문제점 때문에 희생되기도 하고 많이 희생됐지만 이윤을 많이 낸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은 됐거든요. 폭발 사고 막 나고 그래도 그냥 기업은 끄떡없이 가잖아요. 그러던 것을 반성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ESG 많이 강조를 하는 그런 면이 있고 근데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조직들은 제가 보기에는 원래 목적 자체가 ESG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여기에 가까운데 그것을 이제 사실은 어떻게 체계화하고 어떻게 이거를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네, 지금까지 유익한 강연과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아주 성실한 답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장시간 강연과 질의응답에 응해주신 이원재 대표님께 마음속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